최근 한국 정부가 전 세계적으로 방역과 더불어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한 나라는 한국에서 마스크를 공항에 기증하자 안내판에 한글을 도입했습니다. 주 과테말라 한국 대사관은 수도 과테말라 시티에 있는 과테말라 유일의 국제공항 라아루로라 공항에 한글 안내 표지판을 새로 설치했다고 20일에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항 내 출입국 심사, 세관 탑승구, 수함을 찾는 곳 등을 안내하는 표지판 160여 개에 기존 스페인어, 영어와 함께 한글이 적히게 됐습니다. 아울러 출입국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장소 17곳에 한글 견본도 부착됐습니다. 현재 한국 대사관은 공항 표지판에 과테말라 공용어인 스페인어와 영어와 더불어 한글이 나란히 표기된 것이 한글과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미 지역은 스페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북미에서 오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한글이 제3언어로 단독 표기된 것은 유례없는 일입니다. 과테말라는 스페인어를 국어로 사용하는 나라이며 영어는 잘 통용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공항의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도 영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스페인어를 모르는 경우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과테말라에서 입국 거부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스페인어를 하나도 못하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이며 재빨리 통역관이나 현지에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외계어나 다름없는 한글을 표기했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을 인정해줬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특히 자국의 국가 수도 중심에 있는 유일한 공항에 한글 안내판을 붙였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의 위상이 크게 올라갔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아루로라 공항은 연 300만 명 가량이 이용하는 공항으로 코로나19로 폐쇄됐다 지난 18일부터 민항기 운항이 재개됐습니다. 그 사이에 한글 표기 작업을 마친 것으로 파악이 되며 한국 대사관과 협의를 통해 진행이 된 것입니다. 과테말라를 오가는 우리 국민의 공항 이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테말라에는 5,000명가량의 한인 동포가 거주하고 있으며 연간 1만여 명의 한국인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과테말라 민간공항청과 협의해 한글 표기를 성사시킨 대사관 관계자는 그동안 우리 정부가 과테말라에 공항 분야 연수를 제공한 것이나 최근 공항에 마스크를 기증한 것 등이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한국은 이카오 회원국 14개국의 고위급, 국장급 인사를 초청하여 교통정책 전략관리 연수를 실시해왔습니다. 방글라데시, 카메룬, 과테말라, 가이아나, 아랍에미레이트, 베트남 등 국토부가 지난 2001년부터 실시하여 지난 2017년 처음으로 이카오 회원국의 국장급 인사를 초청하여 고위급 인사들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교통외교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과정입니다. 한국의 인천공항은 전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으로 각종 노하우와 국가별 비전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남미 국가 중에는 과테말라가 포함이 되었는데 이에 공항 한글 표기에도 영향을 주었다는 의견입니다. 한편 이 과정에서 과테말라 대사관의 노력이 돋보이며 일 좀 하는 대사관으로도 인정받는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한국은 일부의 대사관 직원이 각종 추행을 비롯해 국제무대에서 망신을 당한다는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과테말라 대사관은 현지에서 한국 알리기에 힘쓰며 교과서에 한국 내용을 대폭 실었다는 것입니다. 별일 아니라고 하기에는 미국과 유럽 등에 관련된 내용조차 몇 줄 제대로 안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 관련한 내용이 수십 페이지에 편성된 모습이 나오며 한국 소개 정도가 아니라 한국의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과테말라 대사관의 노력으로 과테말라 교과서에는 올해 3월부터 흥부 놀부, 단군 신화 등 한국 관련된 내용이 대폭 수록되었습니다. 새학기부터 과테말라의 학생들은 학교에서 흥부 놀부와 별주부전, 단군 신화 등과 같은 한국의 이야기를 배우게 됩니다. 주 과테말라 한국 대사관은 올해 3월부터 배포되는 과테말라 국정교과서와 민간교과서 23종에 총 64쪽에 걸쳐 한국 관련 내용이 수록됐다고 밝혔습니다. 과테말라에선 전체 초등학교의 85%, 중학교의 40%가 국정교과서를 사용합니다. 중학교 자연과학 국정교과서에는 한국의 개호와 한글, 한복, 한식, 한국 경제 발전 등에 대한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현지 최대 민간 교과서 출판사인 산티아나의 중학교 교과서에도 한국에 대한 최신 정보가 대거 추가됐습니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5세대 5G 이동통신을 상용화했고 세계적인 전자회사와 자동차 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우수한 철도 서비스를 갖췄다는 내용 등을 소개해 경제기술 선진국으로서 한국의 면모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산티아나의 중학교 의사소통과 언어 교과서는 영화 부분에 한국 영화를 따로 소개하면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칸 황금 종려상을 받았다고 언급했습니다. 대사관에 따르면 새학기부터 과테말라 초, 중등학생 200만 명 이상이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교과서로 공부하게 됩니다. 이 같은 교과서 개편에는 과테말라 대사관이 외교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지원 속에서 현지 교육부와 출판사에 한국과 관련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며 노력한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동안 과테말라 교과서에는 한국 관련 내용이 거의 없고 있더라도 한국 전쟁 후 빈곤 등 과거사 위주였는데 이번에 긍정적인 내용이 대폭 수록돼 과테말라 학생들이 오늘날의 한국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과테말라 교육부도 한국 전래동화 등을 통해 학생들이 효와 우애, 권선징악 등의 가치를 배울 수 있게 돼 기쁘다며 감사를 표시했다고 대사관은 전했습니다. 특히 산티아나 출판사는 과테말라뿐 아니라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에도 교과서를 공급하고 있어 이번 성과가 다른 중미 국가로 확산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습니다. 홍석화 주 과테말라 대사는 인근 국가에도 교과서를 많이 보급해 중미 학생들이 한국을 더 이해하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은 당시 일부 네티즌들에게 고위 공무원들의 외유성 현지 방문에 골프 접대나 하며 현지 자국민들에게 푸대접으로 도마에 오르던 대사관이 아니라 진정으로 일하는 대사관의 면모를 보였다며 극찬받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런 한국 대사관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이들은 그 나라를 돕는 동시에 한국 알리기에 힘쓰는데요. 인도양의 섬나라 마다가스카르는 GDP가 연간 400달러에 불과한 아프리카의 가난한 국가입니다. 특히 교육 여건이 열악해 공립학교 학생들은 대부분 개인 교과서가 없고 교사만 교과서를 갖고 있습니다. 교사가 교과 내용을 칠판에 쓰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는데 교사와 학생들의 어려움이 큽니다. 마다가스카르는 교과서들을 대부분 프랑스 등으로부터 기증받는 만큼 교과서가 프랑스어로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 대사관이 작년 10월부터 마다가스카르 교육부와 교과서를 공동 제작하는 작업을 진행해왔고 작년 12월 23일 초판 3,400부 인쇄를 완료했습니다. 이번에 제작된 교과서는 마다가스카르 언어인 말라가시어로 집필됐으며 한국과 마다가스카르의 대표적인 전래동화가 각각 10편씩 담겼습니다. 마다가스카르 임상우 대사는 지방 출장에서 현지 학교들을 많이 방문했는데 자국어인 말라가시어로 된 교재가 없는 것을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며 그래서 학생들이 쉽게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말라가시어로 된 전래동화 교재를 구상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한국 대사관으로 인해 아이들은 자국어로 된 자신들의 교과서를 처음 갖게 됐으며 더불어 한국의 별주분연이나 흥부와 놀부, 한식, 한글 등 한국 문화 및 한국의 경제발전 이야기도 배우게 됐습니다. 한편 아프리카에서는 이와 같이 한국처럼 순수하게 자국의 문화를 전달하면서 돕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자국 문화를 강요하는 나라도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 당국은 1대1로를 통해 아프리카의 인프라를 건설하고 그 가운데 아프리카의 학교도 지으면서 아프리카를 가장 많이 돕는 나라라고 홍보하는데 문제는 이 가운데 지어진 학교에서 아프리카의 초등학생들에게 중국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게 하며 중국어로 제대로 암기를 못해 노래를 못 부를 경우 벌을 받는 모습도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도 막대한 중국의 자금이 들어오고 중국에서 학교를 지어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 패키지로 중국어 선생님이 반드시 고용되어 자국 사상을 가르치는 것을 피할 수 없어 상당수의 학생들은 시진핑 사상을 학습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국제적인 논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세계의 네티즌들은 제국주의가 꼭 전쟁으로만 이뤄지는 게 아니라며 아프리카의 중국 사상 강요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1대1로는 결국 국가 재정을 파탄으로 빠뜨려 그 나라의 도움이 아닌 파멸을 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닥쳐라 정치입니다.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지며 7만 명이 죽고 7만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8월 9일 일본 나가사키에 두 번째 원자폭탄이 떨어져 4만 명이 죽고 4만 명이 부상을 입는 엄청난 재앙이 발생했습니다. 더구나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기 하루 전 8월 8일에 소련이 일본을 향해 선전포고를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8월 14일 원자폭탄을 2방이나 맞고 소련과도 전쟁을 치를 수 있다는 압박에 드디어 일본 정부는 연합국에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그렇게 쫄딱 망해버렸던 나라 일본이 갑자기 6.25 전쟁의 발발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일본의 역사 교과서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 단어는 조선특수라는 단어입니다. 참고로 이 조선특수라는 말은 일본이 6.25 전쟁 때 미국의 병창기지 역할을 하게 되며 전쟁 물자를 공급하게 된 게 일본 경제의 부흥으로 이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1950년부터 1952년까지 미국의 군수물자 구매액은 당시 돈으로 3년간 10억 달러, 그리고 간접특수로 본 이익은 1955년까지 36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또한 일본경제기획청의 자료에 따르면
1950년부터 1955년 사이 일본이 조선 특수로 벌어들인 외화 수입은 약 40억 달러로 당시 일본의 GDP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경제 부흥에 얼마나 도움이 됐었으면 일본의 자동차 수출이 6.25 전쟁이 발발한 지 고작 1년 사이에 400배 이상이 늘어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도요다 에이지 전 도요다 자동차 회장의 회고록에 보면 6.25 전쟁을 가리켜 구제의 신이라고 표현했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비극 6.25 전쟁이 일본에게는 기쁨이었을 뿐입니다. 또한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당시의 일본 총리 요시다 시게루는 신이 내린 선물이라면서 이제 일본은 살았다고 말했었고, 그의 외손자 막말 제족이라는 별명이 붙은 아소다로 일본 부총리는 운이 좋게 한국전쟁이 일어나서 일본의 경제재건이 빨라졌다는 이런 막말을 꺼낼 만큼 우리 6.25 전쟁은 일본 정치인들에겐 고작 신이 내린 선물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본 정부가 우리 국민들을 또다시 분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대북 강경 노선을 설득하며 북미 정상회담과 종전선언 그리고 남북 평화를 이뤄내려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회방하고 있었던 게 존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을 통해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참고로 아베 총리는 2018년 4월 17일 미일 정상회담에 있었을 때 1차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던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김정은을 만나서 비핵화 협상을 할 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뿐만이 아니라 단거리 미사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그리고 생화학 무기까지 없애버려야 한다며 흔들었습니다. 즉, 이런 문제는 북한이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였습니다. 또한 아베 총리는 북미 회담이 열리기 며칠 전 미국이 시리아를 공습했던 것이 북한에 강한 신호를 보냈다고 강조하며 북한을 향해 대화할 필요 없다, 군사적인 압박을 해야 된다며 종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5일 전 2018년 6월 7일에도 아베 총리는 캐나다에서 열릴 주요 7개국 G7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길에 워싱턴에 들려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에게 너무 양보하지 말라. 북한 사람들은 자기네 체제에 목숨을 걸었다. 그들은 매우 거칠고 약삭빠른 정치인들이다. 양보하는 것이 반복되면 북한은 옛날 방식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만큼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을 자신의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종전선언과 남북평화, 남북경협을 방해하고 있다는 게 이번 존 볼턴의 회고록을 통해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더구나 일본 아베 정부가 우리나라를 상대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와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렌 폴리이미드 등에 대해 수출 규제 조치를 시행해버린 지 벌써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문재인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시작된 후 일본과의 무역 분쟁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대화 정책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작년 11월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종료 통보에 효력을 유예하고 WTO 제소 절차를 중단하는 등 일본과의 무역 분쟁 해결을 위해 성의를 보여왔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서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소재와 부품, 장비, 소부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고, 그 결과 이제 대한민국의 소부장 기업들은 일본이 아주 자신만만하게 수출을 규제했던 불화수소나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국산화에 성공해버렸습니다. 더구나 공급선을 다변화시키는데도 성공을 해내면서 일본 아베 정부의 수출 규제 때문에 정작 피해를 본 건 일본 기업이라는 불평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 아베 정부가 자랑하던 불화수소는 우리나라 기업 솔브레인이 예전과 비교해 2배 이상으로 생산량을 늘려 공급 능력을 확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SK 머티리얼즈는 경북 영주에 15톤 규모의 생산 공장을 준공해 제품 개발에 돌입하는 등 국산화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토레지스트는 유럽산 제품으로 수입선을 다변화하며 동시에 글로벌 기업인 미국 듀폰에서 국내에 생산시설을 유치하며 일본 제품 의존도를 낮추는 데 성공했고, 그리고 플로우린 폴리이미드는 코오롱 인더스트리와 SKC가 독자적인 기술을 확보해서 국산화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3대 수출 규제 품목은 아니지만 대일 의존도가 무려 90%에 달했었던 반도체 블랭크 마스크까지 SKC에서 제품을 국산화해서 시제품 테스트에 돌입하는 등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이 일본 아베 정부 때문에 강화되고 있는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일본의 도쿄신문에서는 지난 23일자 보도에서 타격은 일본 기업에 라는 제목의 서울 특파원 컬럼을 통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는 오히려 일본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도쿄신문은 수출 규제를 통해 한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었지만 세계 최대인 삼성전자를 비롯해 반도체 생산에는 지장이 생기지 않았다. 더구나 한국 기업이 수출 규제 강화에 대응해 반도체 주요 세계 품목은 물론 그 밖에 다른 소재까지 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로부터 공급을 받는 사례가 나오는 등 일본 아베 정부의 수출 규제가 결국 일본 기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한국에서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장기화하고 있고, 이로 인해 닛산이나 패션 브랜드 지유가 한국 철수를 결정하는 등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대응이 과연 올바른 대응이었는지 의심이 생긴다 라면서 일본 아베 정부의 수출 규제가 실패했다는 것을 콕 집어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아베 정부가 우리 기업들의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산업을 겨냥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등을 향해 직격탄을 날려버렸다며 한국 정부가 금방이라도 무릎을 꿇을 거라고 착각을 했었겠지만, 오히려 지난 수십 년 동안 해낼래야 해낼 수가 없어 왔던 국산화를 높이는데 전화위복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성과를 내게 된 이면에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소재 육성 정책이 뒷받침해준 결과라는 분석이 나올 만큼 일본 의존도가 90%나 되던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산업이 이제는 일본이 없어도 가능해질 만큼 국산화 성공을 이뤄냈다는 반응입니다. 즉, 일본의 수출 규제가 없었다면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우리 정부나 기업들이 국산화나 수입처 다변화에 나서지 않았을 테니까 일본 아베 정부가 잠자고 있던 한국을 깨워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코스염 존 볼턴의 회고록을 통해 일본 아베 총리는 또다시 우리 대한민국을 건드렸으니 종전선언, 남북평화, 남북경제를 반드시 이뤄내서 일본 극우 세력들에게 신이 내린 선물, 구제의 신, 이런 식의 비아냥까지 들으면서 우리 민족의 피눈물을 이용해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돈을 벌게 해주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 일본 놈들 좋으라고 또다시 이 땅에서 민족의 비극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재선도 다 물 건너 가버린 것 같으니까 정말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고 싶다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을 것도 같은데, 그 방법은 지금 미국 의회나 전염병 전문가들이 제안하고 있는 내용처럼 대한민국이 신종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방법을 그대로 다 따라해서 먼저 미국인들에게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를 확 올려놓고 그 이후 북한 김정은과 종전협정을 체결하고 그리고 북한에다 투자해라. 그렇게 되면 중국이 어쩌겠습니까? 세계에서 북한에 두 번째로 많이 있다는 히토류나 지하자원들, 미국에서도 개발하고 경제개발에도 투자하면 과연 중국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는 무조건 문재인 정부와 협력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하라는 대로 따라하면 트럼프는 재선도 가능하고 노벨 평화상까지 받아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